넬레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은 단순한 범죄 소설을 넘어서는 긴장감과 심리적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독일의 작은 마을 타우누스를 배경으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섬뜩한 진실을 좇는 두 형사와 출소한 전과자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그립니다. 그 속에서 노이하우스는 한층 더 어두운 인간의 내면과 불가해한 범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전도유망했던 청년 토비아스 자토리우스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주변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1년 전 토비아스는 2명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들의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체포되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된 동안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도 크게 변해갑니다. 10년이라는 긴 형기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비난뿐입니다. 심리적 갈등과 외부의 냉대 속에서 토비아스는 점차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마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11년 전의 살인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토비아스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주장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이 얽히고 설키면서 독자들의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살인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멜리라는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멜리는 죽은 토비아스의 여자친구와 닮은 외모를 지닌 소녀로 토비아스에게 강하게 이끌리며 점차 그와 얽힌 사건을 홀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멜리의 캐릭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려는 강렬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묻혀버린 일이 아니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조사 과정에서 독자들은 사건의 새로운 실마리와 단서들을 발견하며 긴장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노이하우스는 이 작품에서 범죄의 이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심리적 관계를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토비아스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그의 부모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과 절망 그리고 상처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미묘함을 잘 드러냅니다. 또한 11년 전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콤비 피아와 보덴슈타인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토비아스의 어머니가 괴한에게 공격당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11년 전 살인 사건과 현재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마을 그 자체입니다. 마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가는 이 작은 공동체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잘 그려내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을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비아스를 경계하고 멸시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그의 고립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그가 과연 이 마을에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는 책을 읽게 되면서 점점 계속해서 마음을 조여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 책은 스릴 넘치는 범죄 소설이면서도 인간 내면의 어둠과 감정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더불어 책을 읽게 되면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 그들이 가진 비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각 장마다 이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만들며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그 반전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 책은 여러분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말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11년 전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실종 사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도 그들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프롤로그. 공간을 둘로 나눈 병풍을 치우자 좁다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가 보인다. 긴 머리카락을 까만 부채처럼 머리 위로 넓게 펼치고 두 손을 배 위에 얹은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침대 옆에는 신발 한 켤레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는 시든 백합이 꽂힌 유리 화병이 놓여있다. 백설공주, 안녕? 인사를 건네는 그의 이마에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방안 공기가 참기 힘들 정도로 후덥지근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예전에도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탔다. 그는 눈을 들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그가 그녀를 위해 직접 걸어놓은 것이다.
그 옆에 다른 그림을 더 걸고 싶지만 아직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가 기분 좋을 때를 골라 말을 꺼낼 생각이다. 그가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앉자 매트리스가 출렁였다. 순간 그녀가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그녀는 움직이는 일이 없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누렇고 뻣뻣해진 피부에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눈을 감고 있다. 더 이상 장밋빛 또는 부드러운 피부는 아니지만 입술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아름답다. 그를 향해 제잘거리고 미소 짓던 그 입술 그대로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들었다. 이제 가봐야 해. 그가 아쉬운 듯 말했다. 할 일이 많거든. 2008년 11월 6일 목요일. 아멜리는 현관 및 층계참에 올라섰다. 보통은 여기가 티스와 헤어지는 지점이다. 아멜리는 집으로 들어가고 티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집까지 계속 걷는 식이다. 그녀가 계단 위로 발길을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 티스의 꽉 붙은 입이 떨어졌다. 여기 슈네베르거가 살았어. 티스가 로봇 같은 단조로운 억양으로 말했다. 아멜리는 깜짝 놀라 티스를 쳐다봤다. 오늘 만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티스는 여느 때와 같이 그녀의 시선을 무시했다. 정말이야? 아멜리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토비아스 자토리우스한테 살해된 여자애들 중 하나가 우리 집에 살았단 말이야? 티스가 여전히 딴 곳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백설공주가 여기 살았어. 2008년 11월 8일 토요일. 어디 사니? 테를린덴 옆집이요. 아, 알아요. 티스한테 다 들었어요. 거기 원래는 백설공주가 살았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토비아스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니에요. 아멜리는 것에게 부인했다. 거짓말이잖아. 티스는 말 안 해. 아무하고도. 나하고는 해요. 가끔이지만 내 친구거든요. 토비아스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담뱃불에 그의 얼굴이 환히 비쳤다. 아멜리는 그가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남자친구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요. 그냥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유일한 친구기도 하고요.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로라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의 여름,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로라가 뭔가를 꾸몄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을 부추겨 스테파니를 따돌리고 공격한 게 분명했다. 목공소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딸은 복사용지 한 다발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녀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둘은 크게 다퉜고 로라는 흥분한 나머지 복사기 속의 원본을 잊어버린 채 그냥 갔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설공주 죽어버려. 바그너 부인은 그 종이를 꼭꼭 숨겨두고 남편에게도 경찰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랐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했다. 혹시 로라는 제가 친 덫에 걸린 게 아니었을까? 부인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딸을 칭찬하는 남편의 연설을 들었다. 로라, 그녀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불현듯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껌벅이며 눈물을 닦았다. 이것은 애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2008년 11월 13일 목요일.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이야기야. 난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야. 10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우리가 아직도 20살이라는 듯 행동할 수는 없어.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난 누가 로라랑 스테파니를 죽였는지 몰라. 하지만 절대 내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치 머리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 같아. 그때 법정에서 심리학자가 말했어. 충격이 심하면 잠시 기억상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뭔가 흐릿하게라도 기억이 나야 할 것 아냐? 로라를 트렁크에 싣고 어딘가로 갔다면 풍경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야 할 것 아니냐고. 정말 모르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스테파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순간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 펠릭스랑 웨르크가 문가에 서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보드카 때문에 속이 너무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 그리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는 내가 로라랑 스테파니를 죽였다는 거야. 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무슨 일이야, 티스? 몸이 안 좋니?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100m 달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러다 상체를 감싸고 있던 손을 풀어 아멜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멜리는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티스는 그녀의 손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는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했다. 아멜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백설공주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쉰 목소리는 긴장한 탓에 불안정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그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을 살피다가 뭔가 위협적인 존재라도 있는 것처럼 자꾸 숲길 쪽을 올려다보았다. 아멜리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순간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단번에 하나로 맞아떨어졌다. 내가 봤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본 거지? 아멜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어제 사무실 우편물 더미 속에 두 번째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이 첫 번째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분뇨 구덩이에 버린 제게 내 지문이 아직도 묻어있다면 경찰이 진실을 알아낼 테고 넌 끝장이다. 누가 그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왜 하필이면 1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걸까? 라우터바흐는 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다.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다. 병가를 내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수를 탈까? 안 돼, 그럴 순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야 한다.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겨우 문화교육부 장관에서 끝날 수는 없다. 과거의 그림자에 겁먹지만 않는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아직 창창하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것도 11년이나 지난 일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순 없다. 라우터바흐는 어깨를 쫙 펴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다. 지금 그에게는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권력이 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이건 아멜리가 아니죠? 피아가 속삭이듯이 물었다. 말하면 안 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안 돼. 그림만 그려.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다. 피아는 티스가 하려는 말이 뭔지 깨달았다. 본 걸 말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그를 윽박지른 것이다. 그림 속 여자는 아멜리가 아니다. 바로 스테파니 슈네베르거와 그녀를 해친 살인범이다. 티스는 다시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열중했다.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숨어든 것 같았다.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몸을 앞뒤로 흔들지는 않았다. 피아는 그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11년 전에 본 걸 말하지 못하도록 누군가에게 협박받으며 살아온 것이다. 과연 누가? 불현듯 피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분명해졌다. 이 그림을 경찰이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티스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림에 별 관심이 없는 척 행동했다. 어쨌든 고마워요. 피아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나자 의사와 간호사도 따라서 일어섰다. 백설공주,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티스가 불쑥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2008년 11월 25일 일요일.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멜리는 온몸의 땀을 비오듯 흘렸다. 티스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미 책장 꼭대기에서 40cm는 더 높게 차올랐다. 티스가 계속 앉아있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물살 덕분이었다. 다행히 책장은 벽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쓰러졌으리라. 아멜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쥐가 난 팔을 털었다. 오른손은 티스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고 왼손은 천장을 짚느라 위로 뻗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천장까지는 50c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티스, 그녀가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며 가볍게 그의 몸을 흔들었다. 일어나, 티스. 반응이 없다. 티스를 더 높이 들어 올릴 수는 없다. 그녀에게는 역부족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의 머리는 물속에 잠기고 말 것이다. 아멜리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지독히도 추웠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너무 두려웠다. 자꾸 타이타닉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10번도 넘게 본 영화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에 빠지는 장면만 나오면 매번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울곤 했다. 북대서양의 물이 이 빌어먹을 구정물보다 더 차가웠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